안녕하세요. 이땅TV의 이땅입니다. 자, 이땅TV의 문의가 드디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의 중에 대부분이 사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원론이 베이스가 된 질문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시세라든지 또는 투자에 대한 성공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들이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원론, 그러니까 본질적 접근과 원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저에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다시 성심성의껏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논의하기 전에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개념을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란 불확실한 그런 미래 수익을 기대하고 확실한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고요. 종합적으로 말해서 미래의 현금 수익과 현재의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는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는 대신에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자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투입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신에 모든 투자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의 위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리스크가 따른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에 따른 수익 그리고 자본에 따른 수익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재테크성이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영속성과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재테크에 비해서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으로서의 보전 가치가 매우 높죠. 자, 이 자본들을 가지고 또 레버리지를 통해서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본들을 확보하는 순간 정신적인 풍요로움과 그리고 본성적인 그런 소유욕이 충족되기 때문에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비유동적이기 때문에 황금성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장기간의 투자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요즘 같은 경우는 또 그렇죠. 정부의 정책이나 각종 규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도 하는 것과 같이 의존성이 매우 강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 성공 투자를 하더라도 취득세나 보유세나 양도세 같은 세금을 아주 50% 이상 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세금이 아주 큰 그런 재테크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거래 시에는 항상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복잡한 서류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야 되는 또는 거기에 대한 재반 비용을 써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또한 이제 내가 부동산을 확보하고 나서부터는 유지 관리에 대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동시에 항상 건물은 그냥 두면 거미줄 치는 순간 가격이 팍팍 떨어지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리스크가 따라온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래 수익에 대한 사실 확실성보다는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이 있고, 세 번째가 사무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이 매우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모든 투자는 그런 투자 대상이나 지역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나 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지만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된다. 이 점 기억하시고 그 각각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땅TV는 원시림 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원시림 땅은 가장 높은 하이 레벨이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는 좀 빠지고 제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그 땅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경기 변동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시장이 주거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임대료라는 수익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매월 수입을 생길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보유했을 때 시세 차익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겠죠. 대신 반면에 항상 들어오는 세입자를 관리해야 되는 수고와 그리고 임대료에 대한 미납이나 계약사항 위반이나 뭐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항상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건물에 대한 운영비 또는 유지비가 이제 매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투자 가치가 높은 주거용 부동산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에 대한 부분만 다 충족을 한다면, 자,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쭉 연필을 가지고 과연 내가 몇 군데나 해당되는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드라이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투자 가치가 높은 주거용 부동산의 조건들이 있는데요. 혹시 메모지가 있으면 내가 몇 개나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바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은 역세권이나 숲세권, 편세권, 그리고 학군 이런 것처럼 입지에 대한 중요성이 과연 몇 개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본다.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단지인가를 좀 본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이런 이제 교통 인프라가 10분 이내에 있는지를 체크해 본다. 그리고 3S라는 공식이 있죠. 서울 스테이션 스몰, 이 공식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해 본다. 그리고 내부 구조나 그 안에 들어가는 자재들이 굉장히 견고하고 문제가 없었는지를 체크해 본다. 그리고 로얄층, 즉 중상위층에 있어서 일조량이 좋고, 그리고 남향으로 또는 남동향으로 우리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본다. 그리고 건물 간격이 일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지도 체크하는 동시에 일조량이나 조망권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배열 상태가 일자형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백화점이나 편의점, 대형마트, 그리고 그런 상권들 같이 편의시설들이 얼마큼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본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차들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1.5대 이상을 무상으로 지원받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본다. 요 조건들에 대해서 체크 숫자가 많을수록 나는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자, 다음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 환경, 교통 인프라, 접근성, 교통 상황, 가시성, 인구 밀집도, 인구 증가 추이, 그리고 경제 수준, 이 모든 것이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신규로 조성되거나 또는 신규 도로나 지하철 그리고 철도 등이 개설될 때 항상 새로운 기회,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때 투자에 대한 기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바로 상업용 부동산의 그런 장점이자 또는 단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똑같이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할 때 고려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대학 문화 또는 대학거리와 같이 상권의 집단적 성격 또는 문화 형성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카페거리, 패션거리, 먹자골목 등 상권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권인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의 유래, 역사, 주요 인물, 이런 이제 지역만의 유니크한 아주 특별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 그리고 트렌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이웃 주민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신규 아파트 단지의 상권인 경우에는 분양가나 이제 매매가가 시세가 적절성이 얼마큼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마지막 포인트인데, 사실 이제 신규 아파트나 그런 신규 형성된 상권들은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는 지나야 거품이 빠지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일단 마지막으로 사무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사무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일반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시내의 중심공가나 또는 오피스 밀집 지역을 선택하는 게 실패 확률이 가장 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용 부동산은 주로 2년 단위 또는 5년 단위로 장기 임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죠. 대신에 반면에 경기 흐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부동산 중에 가장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설 관리에 대한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아주 크죠. 또한 요즘 트렌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공유 오피스들이 막 공격적으로 대규모 자본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장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 또 사무용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중에 지금 뭐 핫하게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지산이라고 하죠. 지산 같은 그런 정부 정책이나 방향성에 따른 뭔가 혜택을 보고 빠르게 선점하는 그런 필수 성공 전략에 대한 부분을 항상 뉴스 스크랩 같은 거나 뉴스를 자주 보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그게 바로 사무용 부동산에 관한 그런 장점과 단점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원론과 본질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제가 우리 이땅TV 밑에 그 내역에 부동산 정보 필수 사이트,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에 대한 목록을 쭉 적어서 기능과 사이트에 대한 링크까지 걸어서 쭉 걸어둘 테니까 들어오셔서 꼭 도움을 받고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져서 이땅TV에도 좋은 결과로 댓글을 한번 남겨주시면 저도 기분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